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만 화요일로 옮긴 경제 프로파일링으로 시작합니다. 제2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 그리고 김유리 리포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유리 리포터께서는 오늘 아기 사슴 밤비를 데리고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나이에 맞추게 좀 귀여워 보이고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네. 본격적으로 경제 정보와 뉴스 프로파일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프로파일링도요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첫 번째 경제 이슈 전해주시죠. 네.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94만 7천 명이고 이 중 1가구 1주택자는 13만 2천 명입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과 세액이 증가하면서 폭탄이라는 주장과 함께 폭탄 규정은 지나치고 정치적인 프레임일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종부세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네. 당초 예상보다 좀 대상자가 늘어났다면서요? 네, 한 80만 명 정도 고지서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어제 예. 이제 고지서 발송이 됐는데 94만 7천 명이 받았다 그래요. 아하. 그러면 1년 전보다 28만 명이 늘었으니까 네. 꽤 많이 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세액으로 치면은 5조 7천억 원인데요.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3배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반응. 예, 그러니까 양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예. 이거 폭탄인데? 이런 또 프레임이 나오게 되는 건데. 3배라 그러면 일단 바로 그냥 네,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길래 그러는데 이제 그만큼 소득이 많이 늘어난 거죠, 자산이. 아하. 예,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예. 부담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양적으로 많으니까 폭탄이다. 네. 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1가구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그렇다 쳐도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이 이게 굉장히 또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에는 어느 정도 지금 차지하는 건가요? 오히려 이제 감소를 했어요. 감소했습니까? 18%였는데 예. 13%로 감소를 했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 원래 6억 원 이상이었는데 9억 원 있을 때 11억 원으로 이제 상향을 했거든요. 네, 네.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예, 그래서 이제 1가구 1주택자 분들은 오히려 이제 전체 비중 물론 숫자는 늘어났지만 비중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많은 경우에 고령자거나 또 1세대 1주택자니까 오래 그 집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커서 장기 보유 또 공제 같은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기재부가 발표하기로는 한 80% 넘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종부세가 좀 오르긴 했지만 크게 네.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내던 분이 20만 원 내면은 100% 상승하긴 그렇죠. 했지만 2배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아하,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재부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자의 나머지 80% 이상, 86% 정도가 다주택자나 법인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난 거고 네. 1가구 1주택의 부담은 오히려 부담은 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비중은 줄었습니다. 비중은 오히려 예. 줄었다. 네. 앞서 김윤경 기자께서 폭탄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다는 말씀 네. 주셨는데요. 예. 아니 폭탄이 법에 정한 용어도 아니고요. 그렇죠. 학술적 용어도 아니고 폭탄의 개념이 도대체 어느 정도면 폭탄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폭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금액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랐다고 폭탄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네. 결국은 이제 한 1,000만 원 내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내게 됐다. 이러면 이제 진짜 폭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누구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주택자거나 다주택자. 법인들 아.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분들도 대부분 서울에 계시면서 2주택을 소유하신 분, 네. 강남에 하나, 마포에 하나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가로 따지면은 한 50억대 가지고 계신 분들 정도가 이제 세금 폭탄을 맞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예. 50억 그럼 우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자산가가 맞아요. 종부세를 내는 겁니다. 아하, 예. 50억. 종부세를 내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도 아, 여기 내본 적이 없는 분들만 보이시는 거예요. 내고 적 있는 분을 좀 모셔야 네, 되는데. 근데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도 예. 말씀하신 대로 절대 금액이 느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종부세라는 게 사실 부동산을 종합해가지고 거기에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가구 1주택을 내게 하는 거는 이제 취지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불만을 좀 갖고 계실 거는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음. 그 폭탄을 맞은 사람들이 다 다주택자나 법인이거든요. 있죠. 네. 법인으로 이전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분들을 의식해서 아무래도 좀 그런 프레임을 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이 오늘 정치권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네.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25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 가지신 분은 네. 그러니까 시가가 이제 25억인데도 네. 그 종부세가 한 50만 원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1년치잖아요, 50만 원. 그렇죠. 네. 1년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는 별로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건데 네. 계속 막 이제 막 그 세금 폭탄이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그 주장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막 윤석열 또 후보는 네. 종부세 없애버리겠다 네. 막 이런 이제 선언을 막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아무튼 시민단체들이 좀 그 제대로 된 정보를 정치권이 오히려 주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다시 정쟁을 삼느냐라고 하면서 아하. 비판하는 이제 규탄 대회를 이제 기자회견을 가진 건데요. 네. 아무튼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1세대 1주택자들에게 되는 큰 부담이 안 된다. 물론 그 중에서도 엄청난 고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있겠죠. 그런 분들은 부담이 좀 되겠지만 네.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걱정할 건 아니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걸 예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를 11억 원 이상인 주택에 종부세 부과하는 걸로 올려놨고 네. 국민 전체의 아무튼 1%에서 이제 조금 더 돼서 한 1.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규정하면서 공시지가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려서. 올렸던 네. 게 여당이었잖아요. 예. 여당 그렇죠. 주도로 그렇게 그렇죠. 올렸었고 네. 그래서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고 소득이 많이 늘어난 곳에는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국민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한 2% 남짓 되는 분들입니다. 네. 전체 인구에, 인구에.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조세 정책으로 사실 분배나 불평등 완화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순기능보다 당장 받는 고지서에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물론 입장이 다르니까요. 예.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아니 1년에 50만 원 내고 25억 원짜리 집 네. 저한테 주시면 네. 이런 생각 이제 하게 되지만 실제로 다른 수입이 없으신 분들 같은 아, 네. 경우에는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은 네.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특히 세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 그 세금의 부담을 세입자에게 네. 전가시키는 그래서 종부세 폭탄이 세입자 폭탄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세로 준 아파트를 이제 월세로 바꾸는 식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세입자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 현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 종부세를 세입자 월급으로 내냐 이제 뭐 이런 말이 좀 나오게는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은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최이배 의원님과 얘기를 나눴지만은 자산가들의 현금 보유분이 월세를 받아서 메워야 할 만큼 적을까? 아하. 이런 좀 합리적인 의심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도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임대차 3법이 통과돼서 예. 전월세 상한제 5% 이제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네. 뭐 이렇게 막 바로 막 종부세 나왔다고 막 그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요. 네. 또 그렇게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또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쉽게 그 월세를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월세로 전가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폭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그렇죠. 종부세를 예. 분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뭐 이제 부담이 되신 분들은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정도의 고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자산가니까 종부세 정도 내실 수 있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이 김윤경 기자님의 네, 추정이시고요. 여기서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두 번째 네. 이슈 정리해 주시죠. 정부가 19조 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 가운데 5조 3천억 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쓰고 나머지는 교부금 정산, 국채 물량 축소 등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지만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서는 제외된 결혼식장, 숙박업소 등에는 연 1%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초과 세수가 19조 원이나 된다. 어디서 세금이 이렇게 더 많이 거친 겁니까? 경기가 좋았습니다. 아. 그래서 기업들이 법인세를 많이 냈고요. 네. 그다음에 생각보다 소득세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취업도 조금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뜨거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내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부가가치세 아하. 이런 것도 좀 늘었는데 예. 19조는 2차 추경안에 대비해서 19조가 는 거고요. 본 예산으로 치면은 50조나 세수가 늘었습니다. 이게 네. 계산을 못했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계산 못했을까 한 가지 측면, 다른 쪽으로는 우리나라 정말 잘했네, 성적이 그렇죠. 좋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근데 이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원내대표께서는 예. 기재부가 너무 이거를 세수 추계를 오히려 속인 거 아니냐. 고의 아니냐 막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거 뭐 국정조사감이다 이런 발언까지 해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세수 수입 전망치가 한 300조 정도 되는데 한 50조 정도를 예측을 못했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크게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약간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들어올 거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나중에 더 들어오면 큰 문제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오류율이 조금씩은 있었는데 10% 미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15%가 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제 기재부가 보수적으로 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데 네.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이거 맨날 지적했거든요. 네. 좀 더 이거 정확성을 높여야 된다는데 기재부가 그걸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걸 그러니까 좀 그렇게 느껴져서 네. 세수를 낮게 잡아놓으면은 정작 써야 될 때 배치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전에 배치도 못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걷어들이게 되면은 민간 자본의 활력을 아하. 세금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돌아갈 수 있는 돈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기재부가 이건 잘못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네. 보면 제대로 준비 안 된 또 사업에다가 추경을 해가지고 돈을 그렇죠. 집어넣는다고 해서 낭비를 삼을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세수 추계가 엄밀하게 돼야 되는데 네. 기재부가 좀 약간 한 소리 들을 만은 하고 홍남기 부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했습니다. 네. 불과하다고. 네. 그렇군요. 사과만 하고 넘어가시면 세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조금 신뢰도에 예, 좀 화가 나기는 하는데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종부세 얘기 계속 나눴는데 네. 혹시 이 19조 원에 종부세도 포함이 된 건가요? 워낙 세액이 그렇죠.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예, 예. 이게 그 2차 추경 때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더 나온 건데 네. 그 한 6월 7월 정도에 그때 이제 종부세 논의할 때 그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조금 더 거쳤다라고 하거든요. 네. 사람 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조금은 포함됐는데 뭐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네. 포함돼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무튼 뭐 이제 그 경기가 좋아져서 아까 전에 한다라는 거 이게 네. 좀 굉장히 다양스러운 거죠. 네. 앞서 최희배 의원께서 이렇게 예측에 실패해서 초과 세수가 늘어나면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낭비가 될 수 있다라 말씀 주셨는데 예. 지금 보면은 이 초과 세수 금액 중에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지원에 쓴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괜찮은 거 아닌가요? 뭐 다행이죠. 네. 네. 오히려 그 우리가 영업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그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다행히도 이렇게 초과 세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상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거는 뭐 네. 다행인데요. 아무튼 이제 초과 세수가 생기면 일단 40%는 지방교부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재량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네. 국채 상환에 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이번에 나머지 것들은 뭐 대부분 소상공인 지원이나 네. 또는 그 여행이나 숙박업 같이
뭐 장사가 안 된 업종에 또 지원하는 뭐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국채 상환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많이 그런 얘기가 국회에서 나왔잖아요. 초과세수의 제1 우선 사용처는 국채 상환이다. 그게 맞는 말인가요? 제1은 아니고요. 제1은 원래 아닙니까? 추경하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고 아. 재량적으로 좀 국채 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네. 명확하게 뭐 비율을 정해놓지는 않고 있어서. 네. 근데 이제 국채 상환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국채를 우리가 뭐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뭐 그 줄이는 효과도 있겠지만은 국가 신용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아. 그러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또 국채를 발행할 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유리한 조건을 얻는 거죠. 네. 가구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개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 일단 상환을 하면은 신용도가 더 신용도가 높아지고 높아지죠. 예, 그렇게 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세수가 늘어난 거를 소상공인한테 쓰는 거를 우리는 다 다행이다라고 할 때 다 고개를 끄덕끄덕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있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세수 이렇게 남겨가지고 네. 결국 표심을 얻기 위해서 소상공인 아. 지원에 쓴다. 뭐 정부가 초과세수 해가지고 이거 ATM이냐, 현금 네. 지급기냐, 예. 뭐 쌈짓돈으로 쓰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그건 좀 과도한 지적이 아닌가. 선거를 앞두고 예. 너무 그런 정쟁을 네. 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사실 코로나19가 상당히 심각하고 오래 갈 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IT 업계나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 네. 그렇죠. 네. 일부는 피해를 많이 보셨다. 네. 이걸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많은 세금을 냈다는 것은 영업 수익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그곳에서 거둔 세금을 피해 많이 본 분에게 지원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효과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이게 불평등을 완화하고 네. 분배를 균등하게 하는데 예. 조세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대신에 기재부는 왜 이렇게 계산을 잘못했느냐. 여기서는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재부는 혼나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아니요, 계십니다. 혼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 지원 중에 이렇게 그냥 이게 지원금으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대출을 1% 금리로 뭐 네. 낮은 금리이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지원이냐 오히려 더 채무의 비중을 더 높여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던데요. 빚은 빚이니까요. 빚은 빚이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손실보상에 대한 이제 딱 그 규정을 보면은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 제한이나 이렇게 이제 그 국가가 금지해서 못하는 경우를 하는 거고 네. 플러스 아무튼 좀 재량적 판단으로 중소기업도 할 수도 있다라고는 했는데 네. 그걸 획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대출로 그런 분들에게 이제 그 특별융자를 저리로 하는 건데 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을 하고 대출을 규제하면서 그 서민들에 대한 좀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랬었죠. 네네. 그랬었죠. 어떻게 예. 보면 정부가 이제 그거를 지금 이렇게 이제 저리 융자 자금을 만들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음 세 번째 이슈 김유리 리포터 네. 전해 주시죠. 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하림그룹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하림지주가 NS홈쇼핑을 운영하는 NS쇼핑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하면서 졸지에 상장 폐지가 결정된 NS쇼핑 소액 주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유리 리포터가 전해준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하림그룹이 뭔가 상당히 잘못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건가요? 일단은 과징금 49억을 받은 게 있으니까 잘못은 했겠죠. 아하. 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단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고요. 네. 이번에는 국세청이 거기서 이제 꼬리를 잡아서 특별 세무조사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하림을 보면은 아들이 있어요. 네. 하림 회장의 아들이 갖고 있는 회사 올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네. 이 올품이라는 회사와 또 같이 있는 회사가 한국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하림 지주라는 것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7% 예. 지분을 확보하고 있죠. 갖고 네.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주 회사는 올품이다라고 어허.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올품에 또 이제 부당으로 몰아줬던 것들이 이제 공정에 걸렸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올품의 부당 지원이 세무조사의 그 어떤 빌미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올품이라는 회사가 이 네. 하림이 이제 그 닭을 키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아무튼 치킨을 시키면은 항상 그 하림 닭을 한 번은 먹었을 거예요. 네. 네. 닭 회사라고 네.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닭을 키우면서 동물 사료나 또는 약품이 들어가요. 아. 근데 이거를 올품을 통해서 다 사게 만드는 거죠. 아. 계열사들이. 네. 그렇게 통행세를 올품에 내서 아. 거기서 돈을 남기게 하고 예. 아들 회사에 돈을 남기게 하고 그런 과정이 이제 부당 지원금이 한 70억 정도 되고 네.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과징금으로 49억을 물었는데 이런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도 또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이고 네.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지금 문제가 할인 그룹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 게 올품하고 한국 인베스트먼트가 하림 지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재벌들에게서 예, 나타나요. 삼성물산이 네. 삼성전자 홀딩스를 가지고 예, 삼성을 지배하는 좌지우지했던 것과 같은 네.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데자뷰가 많이 느껴져요. 봤는데. 네. 삼성이 제대로 사과하고 이걸 고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걸 답습하는 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해도 생각이 되나 보다. 들더라고요. 예. 그 결국에는 이 하림의 기업 총수 아들한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네.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회장이 아들에게 이 올품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를 증여를 해줬어요. 그때 낸 증여세가 한 100억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예. 이 100억 원 마련한 것도 자기가 증여받은 이 주식을 회사가 있죠. 유상 감자를 시켜줘서 그 대가로 100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허. 회사 돈을 갖다가 다시 자기 돈으로 만들어서 증여세를 냈고 아이고. 그러니까 뭐 하나도 돈이 없는 그 미성년자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림 지주라는 엄청나게 큰 1조 원짜리 상장 회사의 지분 네. 47%를 확보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친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아까 전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지금 문제를 지적받았고 이제 네. 특별세무조사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NS 쇼핑이 최근에 거의도 상장 회사인데 네. 그 밑에 자회사로 하림 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 회사가 양재동에 물류단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네. 부지를 이제 개발하려고 이제 하는데 네. 이 개발을 앞두고 그 개발의 성과가 그러면은 그 모회사인 이제 NS 쇼핑에 음흠. 그 주주들에게 가야 되는데 예. 갑자기 이 회사를 하림 지주와 합병을 시켜서 여기를 상장 폐지시키고 네. 그 사업을 하림 지주가 하는 걸로 바꾸면서 그럼 그 소액 주주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제 소액 주주들은 결국은 이제 하림 지주의 주주가 되겠지만 네. 그 주식을 교환하기 때문에 예. 아무튼 가장 큰 개발의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은 대주주인 결국은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과 그 아들이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이렇게 재벌들이 하던 모습 네. 그게 옳지 않은 모습 같아 보이는데 이 김홍국 회장, 하림 회장 예. 이분이 입지전적인 자수성가형 네, 기업인 아니에요? 알려져 있죠. 예. 그런데 왜 아들은 그렇게 안 키우고 이렇게 그게 편법으로 망치죠? 부모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우, 그러니까 저는 부모지만 절대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안 그러니까 키웁니다. 증여를 줄 했던 것도 것도 없지만. 증여하지 말고 예. 상속을 하고 정당하게 상속세를 냈어야지. 아까 그러니까. 얘기하신 예. 것처럼 자본금 깎아가지고 예. 예, 증여세 내도록 해가지고 회사를 네. 물려주고 하는 이런 편법은 좀 사라져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기업 이미지도 자수성가한 기업의 예, 어떤 그렇죠, 좋은 그렇죠. 이미지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물론 이분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게 결국 자식들한테 바람직한 효과도 안 나타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네. 그것을 떠나서 우리 경제 전반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 이제 기업이 커져가지고 지금 하림그룹은 그 그 자산 총액이 10조가 넘어서 우리나라 3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이제 엄청난 큰 회사예요. 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기업이 개인 회사 내 거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상장됐기 때문에 많은 주주들도 같이 있고 그럼요. 그 뭐 노동자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네. 이게 일종의 사회적인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인식을 하고 그렇죠. 좀 그렇게 경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개인 회사처럼 다루다 보니까 이 불공정한 이런 행위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네. 법률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또 규율하거나 규제하는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국세청도 이래야 되겠네요. 좀, 예. 국세청도 나서야 그렇고요. 되고. 네. 기업은 알겠습니다. 커졌는데 기업 총수의 마음은 별로 커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림이 사과를 하고 예. 네. 공식적으로 상속 절차를 밟으면 네.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 이상적인 생각인가 봐요. 예. 우리 생각과 좀 많이 다른 모양입니다. 네. 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김유리 리포터, 김윤경 기자, 최이배 전 의원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